제발 부탁인데 절대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한 여자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무릎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며 주저앉았지만 아파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나도 그때 왜 그랬는지 정말 후회해. 여자는 매정하게 대문을 쾅 하고 닫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 남자는 누구이며 왜 저러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 집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남자의 선택이 어떻게 모든 것을 파괴했는지, 그리고 그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1초만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진국, 63세 나이에 그는 월세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평 남짓한 원룸이었죠.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번져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옆 건물 벽만 보였어요. 싱크대 옆 낡은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였어요. 진국은 그 노래를 들으며 컵라면에 물을 부었습니다. 저녁 6시 편의점 야간 근무 전 마지막 식사였어요. 이게 내 인생이라고. 중얼거리는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달랐어요. 그때 진국에게는 퇴직금 3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자가 있었죠. 5년 전 봄이었습니다. 진국은 회사 후배였던 35살 여자와 바람이 났어요. 처음엔 그저 젊은 여자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50대 후반의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는 그녀가 마냥 예뻤어요. 퇴근 후 커피 한 잔이 저녁 식사가 되었고 저녁 식사는 모텔 하룻밤으로 이어졌죠. 진국은 자신이 다시 30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러다 들켰습니다. 아내 이미정이 진국의 카톡을 봤어요. 하트 이모티콘이 가득한 대화였죠. 그날 밤 미정은 말없이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행복할 자격 있어. 진국이 차갑게 내뱉었어요. 당신이랑은 이제 아무 감정도 안 남았어. 30년을 살았지만 솔직히 지겨웠어. 미정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짐을 쌌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진국은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고, 이제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진국에게 미정은 이미 공기 같은 존재였어요. 있어도 없는 듯한 당연한 존재였죠. 이혼 석 달 후 진국은 그 여자와 재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행복했어요. 새 아내는 늘 웃었고 진국의 팔짱을 끼고 다녔습니다. 길거리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젊은 아내를 둔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전세 2억짜리 아파트를 얻었어요. 퇴직금을 보태서 들어간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새 아내는 인테리어에 열을 올렸어요. 이탈리아제 소파, 독일제 냉장고, 프랑스제 침대. 진국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어요. 오빠,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평생. 새 아내의 말에 진국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진국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소파도 냉장고도 침대도 그리고 아내도 사라져 있었죠. 당황해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7만 원이었어요. 3억 원이 모두 증발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내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도 안 읽혔어요. 진국은 그날 밤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사기입니다. 제 돈을 다 가지고 도망갔어요.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어요. 부부 사이에 통장을 함께 쓴 건 사기가 아니래요. 전세금도 아내 명의로 빼내간 거라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진국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사기였던 거예요. 새 아내는 처음부터 돈을 노린 거였습니다. 집주인이 찾아온 건 일주일 뒤였어요. 전세금 반환하라고요. 진국은 사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진국은 그렇게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진국은 고시원, 쪽방, 월세방을 전전하며 살았어요. 60을 넘긴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한 달에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허리는 아팠고 다리는 저렸어요. 서서 8시간을 버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나도 행복할 자격 있어. 5년 전 자신이 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진국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행복할 자격이라. 지금 이 꼴을 보면 무슨 자격이 있었을까요? 가끔 전 아내 미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아이들은 잘 크고 있을까요? 진국은 이혼 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으니까요. 그날도 진국은 편의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구로디지털단 지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시간은 오후 10시 30분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 받기 싫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어요. 최진국 씨 맞으신가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또박또박한 말투였어요. 네, 그런데요. 아, 여기 부동산입니다. 전산에 오래전 고객 정보가 남아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부동산이라고요? 진국은 의아했습니다. 자신은 부동산에 연락한 적이 없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실 만한 매물이 나와서요. 부천 중동 단독주택인데 예전에 사셨던 집 아닌가요? 순간 진국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부천 중동 단독주택이라고요? 그게 제가 살던 집이긴 한데요. 진국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집은 이혼할 때 미정에게 넘겼던 집이었습니다. 전세금도 집도 모두 미정 몫으로 정리됐었죠. 네, 지금 매물로 나왔습니다. 가격도 괜찮고요. 한번 보러 오시겠어요? 진국은 대답을 못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집이 다시 팔린다고요? 그럼 미정은 어디로 간 걸까요? 왜 집을 파는 걸까요? 내일. 시간 돼요? 진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동산 직원은 내일 오후 2시가 어떠냐고 했어요. 진국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진국은 한참을 서 있었어요. 5년 만에 듣는 그 집 이야기였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아이들이 자랐던 집이었죠. 그날 밤 진국은 편의점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그 집 생각만 했습니다. 대문 앞 화단에 심었던 코스모스가 떠올랐어요.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던 아침 햇살도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미정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말없이 짐을 싸던 그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진국은 깨달았어요. 자신은 5년 동안 그 집을 그리고 미정을 잊은 척 살아왔던 거예요. 다음 날 오후 2시 진국은 부천 중동행 지하철을 탔습니다. 1호선 환승, 7호선 환승,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5년 전 매일 출퇴근하던 길이었으니까요. 중동역에서 내렸습니다. 역 앞 풍경은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새 건물이 들어섰고 예전에 있던 분식집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골목으로 들어서자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진국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저 골목 끝에 집이 있었어요.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중개인이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여기입니다. 대문 앞에 섰습니다. 진국의 손이 떨렸어요. 대문은 낡았지만 페인트 칠이 새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파란색이었는데 지금은 갈색이었어요. 그리고 대문 옆 화단이 보였습니다. 코스모스가 만발해 있었어요. 분홍색, 흰색, 연보라색,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이었습니다. 진국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결혼 첫 해 봄이었습니다. 미정이 꽃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진국은 주말에 화원에 가서 코스모스 씨앗을 샀습니다. 둘이서 화단을 만들고 흙을 고르고 씨앗을 심었어요. 가을에 피면 예쁘겠죠? 미정이 웃으며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정말로 코스모스가 피어났어요. 미정은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웃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코스모스가 여전히 피고 있었습니다. 주인분께 연락해 볼게요. 중개인이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삐걱 대문이 열렸어요. 진국의 숨이 멎었습니다. 여긴 사유지예요. 무슨 일이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진국은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미정이었어요. 미정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랐고 얼굴은 훨씬 야위었어요. 볼이 푹 꺼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예전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강하고 차갑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미정은 진국을 봤습니다. 순간 굳어졌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아, 실례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드렸는데 중개인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미정은 진국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장서서 걸어갔어요. 진국은 떨리는 다리로 따라갔습니다.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빨래가 널려 있었어요. 수건 3장, 잠옷 1벌, 속옷 2장 모두 여자 것이었습니다. 미정 혼자 살고 있는 거였어요. 마당 한쪽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추, 상추, 깻잎, 작은 텃밭이었어요. 예전에도 미정은 이렇게 채소를 키웠었습니다. 신선한 걸 먹어야 한다고 했었죠. 이 집은 아들 명의입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고요. 미정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진국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 명의라고요? 언제 바뀐 거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오래된 소파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소파였죠. 천은 낡았지만 깨끗한 커버가 씌워져 있었어요.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이었어요. 날짜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병원 예약일이었을까요? 진국의 시선이 거실 한쪽에 멈췄습니다. 작은 재단이 있었어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정의 어머니였어요. 1년 전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알려줬었죠. 하지만 진국은 장례식에 가지 못했어요. 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방은 2개예요. 미정이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옷장 하나, 화장대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미정의 방이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약 봉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진통제, 소화제, 비타민 10여 개는 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들의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 같았어요. 아들, 딸, 그리고 미정이 웃고 있었습니다. 진국은 없었어요. 5년 전이니까요. 다음 방이요. 미정이 재촉했어요. 진국은 시선을 떼고 따라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2개, 2층 침대, 아이들 방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된 것 같았어요. 진국은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중개인이 보지 않는 틈에요. 오래된 공책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일기장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쓴 일기였습니다. 오늘 아빠랑 축구했다. 재미있었다. 진국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때가 언제였더라? 20년 전쯤일까요? 다 보셨으면 나가시죠. 미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진국은 서랍을 닫고 일어섰어요. 중개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국은 천천히 나왔어요. 대문 밖에 섰습니다. 중개인이 물었어요. 어떠냐고, 다시 연락할까요? 진국은 대답 대신 미정을 돌아봤습니다. 미정은 대문을 닫으려 하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진국이 불렀습니다. 미정의 손이 멈췄어요.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 집을 파는 거예요? 진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정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내뱉었어요.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당신한테 알려줄 의무도 없고요. 미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싸늘했어요. 우린 남이잖아요. 5년 전에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그 말에 진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이라고요. 맞아요. 자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애들은? 진국이 간신히 물었어요. 잘 지내요? 미정은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궁금해할 자격이나 있어요? 날카로운 말이었어요. 진국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 단 한 통도 전화 안 하셨잖아요. 생일도 명절도 아무 때도요.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애들 걱정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군대 갔을 때도, 딸이 수능 볼 때도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젊은 여자랑 신혼여행 다니고 있었죠? 진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돌아가세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미정이 돌아섰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미정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당신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숨 쉬는 것도 힘들 정도로요. 쾅, 대문이 닫혔습니다. 진국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중개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진국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중개인의 물음에 진국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골목 끝에서 뒤를 돌아봤어요.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자신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내내 미정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진국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길가 벤치에 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미정이 왜 집을 파는지를요. 무슨 일이 있는 건지를요. 그날 밤 진국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정의 야윈 얼굴이, 약 봉지들이, 그리고 벽에 걸린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진국은 확신했어요. 진국은 며칠을 망설이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낯설면서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5년 만이었습니다. 진국은 목이 메었죠. 자신을 아빠라고 소개했을 때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들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진국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를 만나고 왔다고요. 집을 파는 이유를 알고 싶다고요.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내뱉었어요. 췌장암 말기예요. 진국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췌장암이라고요? 말기라고요? 아들은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1년 전부터였다고요. 미정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대요. 3달 전에야 아들이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진국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종양내과라고요. 전화를 끊고 진국은 그 길로 서울대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어요. 종양내과 외래 진료실 앞이었습니다. 진국은 복도 구석에 서서 기다렸어요. 미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닫히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휠체어를 탄 여자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진국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여자는 미정이었어요. 미정은 며칠 전보다 훨씬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있었어요. 목에는 스카프를 둘렀지만 그 밑으로 앙상한 목뼈가 보였습니다. 진국은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게 미정이라고요? 일주일 전 집에서 봤던 그 사람이라고요? 아들과 미정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진국은 뒤를 따랐어요. 멀찍이 떨어져서요. 병원 로비에 내려왔습니다. 아들이 휠체어를 세우고 자판기로 갔어요. 물을 뽑아오는 사이 미정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진국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미정의 옆에 섰어요.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미정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어요. 왜 여기 있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진국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한테 들었어요. 아프다고. 진국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미정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알았어요? 늦었어요. 미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돌아왔어요. 진국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아들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진국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안. 그냥 걱정돼서. 걱정은 무슨 걱정이에요? 5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걱정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가세요. 제발 가요. 미정이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진국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병원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진국은 길가 벤치에 앉아 얼굴을 감쌌어요. 휠체어에 앉아있던 미정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날 밤 진국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정의 야윈 얼굴이, 듬성듬성 빠진 머리카락이, 휠체어에 앉아있던 그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다음 날 진국은 다시 부천 중동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모스 꽃을 한 아름 사들고 갔어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진국은 다시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진국은 꽃을 내밀었어요. 이걸 엄마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아들은 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국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들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 집이 누구 명의인지 아세요? 진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명의라고요. 그럼 이 집을 누가 샀는지도 아세요? 진국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서류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어요. 보세요. 아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진국은 서류를 봤어요. 2020년 3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수인은 최민준 아들이었어요. 엄마가 이 집을 다시 샀어요. 아버지가 떠난 뒤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세금 2억을 포기하고요. 그 돈이면 새 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작은 아파트라도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엄마는 이 집을 택했어요. 진국은 서류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왜냐고요? 애들이 돌아올 때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힘들 때 돌아올 집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5년 동안 혼자서 청소하고 가꾸고 지켜왔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집을 팔아야 하는 지금까지도요. 진국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전세금 2억을 포기했다고요? 미정이요? 그리고 아버지.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 없어도 우리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고 싶었대요.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라고 했어요. 아들은 등기부등본을 다시 집어넣었어요. 이제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들이 대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진국이 대문을 붙잡았어요. 민준아, 아빠가 뭐라도 할게. 병원비라도. 아버지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월세방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시잖아요. 한 달에 150만 원 버시잖아요. 그걸로 뭘 할 수 있어요? 진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엄마 항암 치료비가 한 달에 500만 원이에요. 저도 직장 다니지만 부족해요. 그래서 대출받고 그래도 안 돼서 이제 집을 팔아야 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한테 부탁할 것도 받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나타나지 마세요. 쾅, 대문이 닫혔습니다. 진국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들고 온 꽃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꽃잎이 흩어졌어요. 진국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국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미정은 전세금 2억을 포기하고 집을 다시 샀다고요. 아이들이 돌아올 곳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지금 그 집마저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국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정확히 알았어요. 집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아니었어요. 자신이 버린 건 한 여자의 50평생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전세금 2억을 버리고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아이들을 위한 마지막 울타리였습니다. 진국은 그날 이후 매일 그 집 앞을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 돌아오곤 했어요.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미정이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냥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진국은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었어요. 30만 원, 한 달 동안 밤새워 일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진국은 그 돈을 대문 우편함에 넣었어요. 쪽지 한 장과 함께요. 병원비에 보태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진국은 같은 일을 했어요. 편의점에서 일하고 번 돈을 모아서 대문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어요.
한 달에 500만 원이 필요한데 자신이 넣는 건 고작 30만 원이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63세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국은 여전히 매일 그 집 앞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편함에 넣은 봉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열리지 않은 채로요. 진국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정이 받지 않은 거였습니다. 진국은 봉투를 다시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봉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진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국은 다시 두드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진국을 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거기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진국은 깜짝 놀랐습니다. 없다고요? 아주머니는 입원했다고 말했어요. 사흘 전에 구급차가 왔더라고요. 옆집 아주머니의 말에 진국은 얼어붙었어요. 입원이라고요? 구급차라고요? 진국이 다급하게 어느 병원인지 물었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른다고요. 아들이 데려갔을 거라고만 했어요. 진국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정이 입원했다고요? 그럼 혼자 병실에 누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들이 곁에 있는 건가요? 진국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진국은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미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아픈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국은 매일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진국은 절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국은 집 앞에서 아들을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진국이 다가가며 민준이를 불렀어요. 아들은 진국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여기 있냐고 차갑게 물었어요. 진국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어느 병원에 있냐고요?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내뱉었어요. 중환자실에 있다고요. 의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국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의식이 없다고요? 아들은 지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쓰러졌대요. 의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고요. 길어야 한 달이라고 했대요. 진국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달이라고요? 미정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진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병원에 갈 수 있을지 물었어요.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엄마가 원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말에 진국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맞아요. 미정은 자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다고 했으니까요. 진국이 애원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고요. 아들은 한참을 진국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서울대병원 중환자실로 오라고요. 아들이 떠나고 진국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미정을 볼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 될 거예요. 다음 날 진국은 서울대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코스모스 한 송이를 들고 있었어요. 중환자실 앞에 섰을 때 진국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나왔어요. 진국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라는 뜻이었어요. 아들은 5분만 허락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라고요. 진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5분도 과분했어요.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미정이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어요. 진국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에 섰어요. 미정의 손을 보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진국은 그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진국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속삭였습니다.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의식이 없었으니까요. 진국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몰랐다고,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자신만 생각했다고, 자신의 행복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집을 지켜준 것에 고맙다고, 아이들이 돌아올 곳을 만들어준 것에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제야 알았다고요. 진국은 미정의 손을 이마에 갖다 댔어요. 눈물이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울먹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미정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진국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정의 눈이 살짝 떠졌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정의 입술이 떨렸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진국은 귀를 가까이 댔어요. 집은 애들 거예요. 가느다란 목소리였어요. 진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당신 거 아니에요. 미정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어요. 진국은 눈물을 흘리며 알고 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의 눈이 다시 감겼어요. 진국은 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어요. 아들이 들어와 진국을 불렀습니다. 진국은 천천히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침대 옆에 코스모스를 놓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진국은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자신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미정은 그로부터 2주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국은 장례식장에 갔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돌아섰어요.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난 뒤 진국은 다시 부천 중동 집 앞을 찾아갔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화단의 코스모스는 시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진국은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진국은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엄마가 남긴 거예요. 아들이 봉투를 건넸어요. 진국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등기부등본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진국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정의 글씨였어요. 삐뚤빨뚤하지만 또박또박 쓴 글씨였습니다. 진국 씨,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전 이미 없을 거예요. 할 말이 많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어요. 다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집은 팔지 않기로 했어요. 민준이가 대출을 받아서 치료비를 마련했어요. 집은 그대로 아이들 명의로 남겨뒀어요. 당신 몫은 없어요. 당신이 버린 거니까요. 하지만 당신에게 하나만 부탁할게요. 가끔 이 집 앞을 지나가거든 화단의 코스모스 좀 봐주세요. 시들지 않게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미정. 진국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미정은 끝까지 이 집을 지킨 거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요. 엄마가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의식이 잠깐 돌아오셨어요.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진국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집을 팔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힘들 때 돌아올 곳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국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주라고 하셨어요. 아들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작은 통장이었어요. 진국은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이 적혀 있었어요. 9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진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들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돈이요. 엄마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뒀어요. 석 달 동안 아버지가 넣은 돈 전부요. 진국의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미정이 모아뒀다고요? 자신이 보낸 그 적은 돈을요? 엄마는 말씀하셨어요. 이 돈은 아버지 마음이니까 아버지한테 돌려주라고요. 대신 이걸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말고요. 아들의 말에 진국은 통장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미정은 자신이 보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 힘든 치료비 때문에 집까지 팔려고 했으면서요. 왜 안 쓴 거예요? 진국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아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엄마는 말씀하셨어요. 그 돈을 쓰면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 같아서요. 아직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진국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요. 끝까지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아버지가 매일 집 앞에 온 거 알고 계셨어요. 돈을 넣는 것도 알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둔 거예요. 아들이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도 이제 늙었을 텐데 편의점에서 밤새 일하면 몸 상한다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라고 이 돈으로요. 진국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정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걱정했던 거예요. 용서는 못해도 걱정은 했던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 진국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저도 아버지를 용서할 순 없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엄마가 원하시는 건 알아요. 아버지가 제대로 사는 거요. 그게 엄마가 바라는 마지막 거예요. 진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아버지, 1년에 한 번만, 명절 때 한 번만 이 집에 와도 돼요. 화단 정리하러요. 그것만 허락할게요. 아들이 대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국은 홀로 대문 앞에 남았어요. 진국은 화단에 시든 코스모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시든 꽃을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흙을 고르고 물을 주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화단을 정리하는 동안 진국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렀어요. 미정이 50평생 지켜온 이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도 아파도 혼자서도 지켜온 집이었어요. 아이들이 돌아올 곳을 만들기 위해서요. 진국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건 집이 아니었어요.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건 한 여자가 평생을 걸어 만든 사랑의 울타리였어요. 그리고 그 울타리는 자신을 끝내 용서하지 못했지만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걱정했던 여자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진국은 화단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코스모스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진국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돌아봤어요. 저 안에는 이제 자신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 화단을 돌볼 수 있으니까요.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였으니까요. 여러분은 진국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인과응보인가요? 뒤늦은 후회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사람은 때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습니다. 진국이 버린 건 단순한 집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50평생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끝내 용서하지 못했지만 죽는 순간까지도 그를 걱정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속 시원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사연포차였습니다.